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친정인 경기도를 돌면서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외교안보 정책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관련 소식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국민의힘 선대위 원일이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최지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대선이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후보들도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부터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눈에 띄는 공약 중에 하나가 부동산 공약인데 기존에 한 250만 호로 알려졌던 것과 달리 311만 호로 공급 확대 공약을 내놨고요. 여기에 GTX 신규 노선 추가, 또 일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공약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공약이 빌공짜가 아니어야지 않겠습니까? 임기 내에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워낙 이제 그동안의 어떤 이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공급이 안 되고 있다. 그것이 이제 부동산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주된 원인이다라는 부분에는 뭐 여야 후보가 진단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까지는 이제 250만 호 공급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걸 더 늘려서 311만 호까지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했죠.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제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부지를 잘 마련할 수 있느냐, 또 그에 맞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관건일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에서 258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거의 윤석열 후보가 130만 호니까 거의 2배 정도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 이제 쭉 우리가 공급되는 물량 보면 1년에 한 50만 호 정도 공급이 됐었거든요. 보통, 네. 네, 그러니까 임기를 5년으로 치면 1년에 50만 호니까 5, 25, 250만 호. 250만 호. 네, 대략 아마 그런 맥락에서 후보들이 250만 호 얘기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부지가 지금 보면 그 김포공항 부근이라든지 네. 공항은 일단 존치한 상태에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개발한다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 주변 하겠다는 거고 또 네. 용산공원 일부를 또 쓰겠다는 거고 또 예. 태릉에 국공유지 같은 그 것도 골프장도 네. 있고 하니까 예. 그런 쪽에서 하겠다. 또 지하철 1호선 지하화 공약 이것 뭐 전부터 쭉 나오던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해서 이제 부지를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건데 전문가들 얘기 같은 걸 종합해 보면 이게 임기 내에 딱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겠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일단 뭐 지하철 지하화 같은 경우도 좀 시간이 필요하고 대공사죠 사실. 그렇죠. 네. 공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소음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민원 발생 이런 등등이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네. 쉽지는 않아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공급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후보가 보였다라는 부분에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되어가는 부분은 현재 지금 뭐 글로벌 경제 자체가 이미 이제 유동성에 거의 끝나가고 있다. 네. 이런 좀 평가가 나오면서 네. 이미 집값이 상당 부분 안정화되거나 조금 하락하거나 이런 국면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이 전체적인 시장 상황의 변화까지 좀 감안을 해서 실질적인 공급의 양을 좀 조절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윤석열 후보는 지금 250만 호를 네. 꺼내 든 상황이어서 네. 좀 숫자적으로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 어떻게 공약을 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그 소종석 국장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50만 호 공급을 했다는 거는 현실 가능하게 현재 지금까지 했었던 부동산 정책의 최대치를 끌어올리면 연간 50만 호까지는 가능하겠다. 현실 가능한 상황에서 5년이면 250만 호 공급 가능하겠다.
그런 현실을 감안한 저희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의 그 공약을 봤더니 뭐 311만 호로 갑자기 좀 늘었던데 네. 저희가 보니까 8월달 경선 과정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250만 호 공급으로 돼 있었어요. 예. 갑자기 몇 달 만에 61만 호가 늘어났는데 네. 과거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집이라는 걸 뭐 빵 찍듯이 뭐 공급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 됐든 뭐 311만 호 건설되면 좋기는 하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김포공항 뭐 없애서 집 지어 공급하겠다고는 하시면서 또 경기 남부에는 또 뭐 공항을 짓겠다 하고 도대체 어디에다가 어떻게 짓겠다는 건지 이 이 정책, 부동산 정책을 이런 식으로 뭐 표를 위해서 뭐 숫자가 많으면은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부동산 때문에 받는 이 고통은 집값이 이렇게 다락같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첫째는 공시지가 올려서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지금 정당을 떠나서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이 공시지가 현실화, 당장 이거 좀 속도 좀 늦춰달라고 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 인상을 늦춰달라는 얘기는 세금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세금 좀 덜 나오게 좀 해달라 그 얘기일 겁니다. 대출 문제를 이렇게 묶어놓고 내가 집을 사야 될 2030 세대부터 집을 옮겨야 될 4050 세대들까지 집을 살래도 대출이 안 돼서 집을 살 수 없는 상황, 또 팔고 지금 이 시장에서 좀 나가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양도세 때문에 양도세 좀 내려달라는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 사람, 팔 사람, 살 사람 모두 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을 좀 해결해 달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급 대책과 함께 대출 정상화, 그다음에 세제 정상화 이런 것을 함께 공약으로 좀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뭐 아무래도 지금 말씀을 주신 내용들은 현실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체크가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신데 민주당 대변인이시니까 선대위 대변인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뭐 우려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저희가 정책 실패라고 저희가 좀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을 너무 수요 측면에서만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규제로 투기 심리를 좀 완화시키는 것으로 부동산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다 보니 또 과도한 유동성도 있는 시장에서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공급을 한번 확실하게 해보자라고 내어놓은 것이 이번에 정책입니다. 그래서 수요 중심에서 공급 측면으로 옮겨가지만 네. 또 수요를 그렇다고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오히려 다양한 패키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인데 이 공급에서도 그냥 311만 호가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도권, 서울 그리고 지역 이렇게 구체적인 택지 그리고 뭐 김포공항에는 뭐 몇만 호, 김포공항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요. 네네. 그 근처에 있는 곳에 상황에서. 몇만 호. 그다음에 뭐 용산에는 뭐 몇만 호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도 내어놨고 네. 또 이 방안도 반값주택 이렇게 해서 공공임대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공공임대에 대한 생각은 네. 저소득 계층들이 가시는 조금 불편한 공공임대도 있었다 대부분이었는데 물론 저소득 계층도 당연히 공공임대를 쓰실 수 있게 하지만은 또 중산층이 가는 한 30평 정도의 공공임대도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반값 주택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동산의 그 원가를 따져봤을 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한 평당 1,000만 원 정도면은 그 땅하고 짓는 비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뭐 30평이면은 3억 정도인데 네. 실제로 이제 분양을 할 때는 5억 이상이고 거래가 될 때는 뭐 8억에서 10억 정도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한 수익에 대해서 공공임대를 늘려서 가격을 좀 낮추는 역할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 정책의 경우에는 지금 누가 하자라고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과거에 뭐를 했느냐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대위에서는 했다가 있어야 한다가 있다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경기도에서도 실제로 여러 가지 공공임대와 같은 계획을 하신 적이 있고 실제로 경기도 성남시장에서 공약 이행률이 9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 중에서 항상 1위를 하셨죠. 그래서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공약을 내어놓으셨고 충분히 저희가 꼼꼼하게
검토를 했으니 꼭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아마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중에 뭐 공급 계획은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반값 아파트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공공임대로 아무래도 그런 거겠죠. 가격 부담이 너무 크니까 좀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이실 텐데 그런 우려들이 있어요. 반값 아파트라고 하면 혹은 퀄리티가 좀 떨어진 그런 주택이 나와서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주택이 공급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건설 원가만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 아닌 인근의 뭐 경기도에서 평당 1,000만 원이면은 그 토지하고 네. 건설에 대한 원가가 충분히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건설하는 원가를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그 건설 원가와 판매 가격의 그 차이를 공공임대에서 조절을 해가지고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퀄리티가 낮아진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맞춤형 주택이라고 해서 또 청년들에게는 처음에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아까 대출이 지금 많이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정말 공감을 하는데 네. 대출을 그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LTV를 90%까지 10%만 가지고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기별로 또 처음에는 이제 주택을 작은 주택이라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조금 작은 주택을 좀 큰 주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네. 사다리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층별 맞춤형 주택이다라고 해서 이 생애 주기와 계층별로 다양한 주택 옵션을 공공임대로 내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유리 대변인님 어떠세요? 뭐 최지연 대변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뒤늦었지만 좀 환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진단부터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동산 폭등이 투기 세력들의 일부 탐욕 때문이라고 했었던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후보의 시각이 이제는 공급 확대와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 전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이제 해법이 나오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부동산 문제에 가졌었던 기본적인 시각이 바뀌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환영을 합니다. 근데 반값 아파트도 좋고 공공임대도 좋고 다 좋은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말만 놓고 보면 과연 이재명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논하기에 앞서서 국민들이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문제가 좀 하나 있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일어났던 그 대장동 문제. 이게 대장동 문제를 해결했었던 이 대장동 문제를 야기시켰던 이재명 당시 시장의 정책을 놓고 보면 과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더 큰 것인가? 이재명 당시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더 큰 것인가? 이건 좀 짚어볼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값 아파트 임대 공급 뭐 확대 이게 전부 다 물거품이 된 것을 지금 현실로 좀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 대장동 사건의 설계자이자 최종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었는데 피해자가 많이 양산이 됐죠. 첫째는 땅값을 헐값에 수용당한 원주민들이 1차 피해자이시고 싸게 뭐 공급해준다 그러더니 싸기는커녕 뭐 그냥 제값 내고 들어와서 이게 어떤 수익 구조인지도 모른 채 들어왔었던 입주민들이 2차 피해자인 것이고 화천대유라고 하는 이재명 시장의 측근들이 심어놓는 이런 황당무계한 설계에 의해서 조 단위의 부당이득이 챙기는데 그 돈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이 부동산 정책의 원인 제공자인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한다? 이제는 바로잡아서 제대로 될 것인가? 참으로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전 국민의 74%가 대장동 이 부동산 비리의 정책 비리의 몸통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이 부동산 정책 실패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대장동 비리라고 하는 이런 단군 일의 최대의 부동산 토건 비리 사건의 이 카르텔의 몸통이냐 아니냐에 대한 특검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한테 설명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이런 부동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국민들의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점을
좀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최 대변인님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대장동 의혹이라는 게 사실 이재명 후보의 지금 꼬리표처럼 좀 계속 달고 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또 설명, 해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저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건 뭐든지 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특검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께서도 특검, 어떠한 특검이라도 아무 조건 없이 받겠다.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아니 지금 아침에 우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결국 이렇게 뭐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는 없이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이렇게 가버리면 모든 것이 네거티브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1원이라도 받았으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는데 벌써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보가 비리가 없는 것은 저는 정말 그 진정성을 믿고요. 그리고 그 대장동이 개발했을 당시에 과도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게 한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또 그것을 성공 사례다. 저렇게 했으면 우리가 LCT, 부산에 있는 LCT 비리 같은 것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LCT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이익은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이 대장동에서 지금 돈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보면 이재명 후보가 1원이라도 받았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았고 국민의힘과 관련된 전 법조인이나 정치인들이 50억씩 받았다는 50억 클럽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돈은 다 당시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실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개발된 사업에서 돈을 다 받았는데 지금 이것을 계속 이재명 후보의 네거티브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 저는 이것을 수사는 다 하고 특검할 것은 다 하지만은 모든 것을 기승전 이것으로 넘어가서 정책 대결은 피하고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조차 가지지 않고 모든 것을 피하는 국민의힘의 그런 선거 방식에 대해서 좀 강하게 항의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대장동 의혹은 뭐 검찰 수사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만 좀 짚어보고요. 오늘은 공약에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측근 그룹이라고 하는 뭐 7인회라고 불리는 그룹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7명의 의원들 또 혹은 전 의원이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해도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86 용퇴론 80년대 학번 또 60년대생에 대해서 이제 정치판에서 물러나는 거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임명직에 국한된 것이라면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흐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로서는 굉장히 고민이 좀 깊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지지율 자체가 이른바 박스권을 탈출하지 못하고 40%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30%대 중반에 묶여 있으면서 최근 흐름은 오히려 약간 좀 하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런 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동안에 이른바 그 소확행 공약으로 핀셋식으로 딱 맞춤형 공약을 계속해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큰 틀에서 본다면 그렇게 지지율 상승에 큰 어떤 효과를 본 것 같지 않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된 원인은 결국은 이게 지금 대선판을 좌우하는 큰 하나의 프레임이 결국은 정권을 바꿔야 되느냐, 정권을 유지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 흐름이 죽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의 이른바 이 소확행 공약을 내도 그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효과로 지금 반영되고 있지 못한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여권의 지지층이 결집이 확실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60대 이상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이런 쪽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이 확실하게 안 되다 보니까 중도로 나아가기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이 안 된 상태에서 중도로 나아갔을 때는 지지층 자체가 흐트러지거든요. 일단 중도로 나아간다는 것은 지지층을 결집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중도로 나아가는 단계인데 이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상승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정권 교체 흐름과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다면 좀 판을 바꾸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그럼 어떻게 판을 바꿀래? 결국은 개혁과 변화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확실하게 주고 가자라는 측면에서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그룹인 이 7인의 인사들이 일단 이재명 후보가 집권할 경우 우리는 임명직이 안 나가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586 이른바
용태론 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러면 기존의 가장 큰 여권의 기득권 그룹은 586 그룹이고 586 그룹이 용퇴를 함으로써 그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 새로운 어떤 정치개혁적인 아젠다를 강하게 들고 가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뭐 그 맥락에서 이제 뭐 청와대 정부가 아니라 이 내각 중심의 정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가져가자. 그리고 기득권을 우리가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자. 이런 부분들.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쨌든 지지율 박스권을 탈출하기 위한 여권 내의 다양한 지금 백가쟁명식의 그런 논의들이 네.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로 하나다. 이 586 부분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일정한 흐름으로 가시화될 수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흐름이 될 수도 있다. 네.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좀 인적 쇄신을 하겠다. 그리고 뭐 최측근들이 결국 나중에 청와대를 장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 뭐 이런 의지로 좀 보여지는데 최재현 대변인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취지 그리고 혹은 586 용퇴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제일 먼저 후보랑 가장 가까운 이 국회의원들이 먼저 내가 혹시라도 앞으로 기득권을 가질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거조차도 미리 방지하겠다. 내려놓겠다라는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희생이라고 보이기도 하고 저 정말 쇄신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였고 이분들이 지금 큰 결심하셨다. 감사하다는 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 상황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전 대표가 홍준표 의원이 뭐 우리 네 사람을 공천시켜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부 갈등이 있기도 하고 또 윤핵관 이로 된 무리들이 뭐 김종인 위원장도 나가게 하고 이준석 대표랑은 두 번이나 갈라섰다가 다시 이제 뭉치고 이러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기득권 싸움, 자리 싸움 하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기득권을 내가 앞으로도 받지 않겠다. 미래 앞으로 5년까지 선언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대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7분을 시작으로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개혁의 아젠다로 이게 옮겨가가지고 더 큰 정치개혁으로 끝나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 386, 586 용태론이라든지 그리고 국회의원 3선 연임을 우리가 그 이상을 계속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은 3선 연임까지 제한을 둬야 되느냐 이런 논의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이런 논의들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결론이 나와서 정당 개혁이 아니라 정치 개혁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얘기를 내놓는 것이 정말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 탄생한 후보들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주류 정치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개혁을 하실 수 있는 후보들이고 지금이 그 적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상대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저 선대위 대변인 신분인 뭐 제가 공식적으로 뭐 거론드린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정치권을 좀 이렇게 가까이서 지켜보고 이제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지금 최지은 대변인께서 문제의 7인회가 네.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사이인 의원들인 모양이죠. 저희도 뭐 7인회라는 게 공식적으로 있는 말도 아니고 신문에서 예. 그렇게 보도를 할 뿐이지만 네. 이재명 후보랑 오래 가까이 계셨고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선거에 급하게 나서시지도 않았습니다.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와 가장 친한 분이고 오랫동안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30년 이상 알고 지낸 직이지만 나는 선거에서 아무런 죽책도 맞지 않겠다 그러면서 선거에 지금 아무런 역할을 이미 안 하고 있었고 알겠습니다. 계속 기득권을 내려놓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뭐 이분들을 지금 드디어 이제 이핵관, 이재명 핵심 관계자들이 뭐 드러났다 해서 이핵관이라는 이제 용어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아니 이 7인의 면면들을 이렇게 보니까 민주당의 인품이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뭐 최지은 대변인처럼 이렇게 좀 훌륭한 분들을 좀 옆에다 좀 측근으로 두고 7인회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텐데 그 면면들을 보면은 왜 이재명 후보 옆에 측근들이라고 하는 그 이른바 이핵관 면면들이 왜 저런 분들이었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보면은 역시 후보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전과 사범이시라 그런지 뭐 하여튼 이 7인회의 면면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국민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명직을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뭐 벌써 대통령 다 되셨다는 얘기인지 누가 임명직을 시켜준다고 약속을 했었다는 얘기인지 이런 의문도 들고 그럼 선출직이라는 거는 그럼 계속 하겠다는 얘기로 좀 해석을 좀 언론들이 많이 하던데요.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586 용태론이라는 거는 결국은 586 운동권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데한 이 국민들의 이 저항. 이제 됐다 좀. 이 586 운동권 정권의 키워드가 내로남불이라 하니 이건 이제 더 이상 보기 싫다라고 하는 정권 교체 여론이 지금 50% 이상 나오는 이 국민들의 이 요구. 결국은 정답은 정권 교체로 갈 것이다. 굳이 용퇴 안 해도 된다. 뭘 정권 교체되면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거지 무슨 뭐 용퇴를 하는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건 뭐 저희 선대위의 그게 아니라 질문을 하시니 그냥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 정권 교체를 하면은 새로운 세상이 올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변화가 필요한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 정권 교체가 국민의힘도 아니고 김건희 씨로 정권 교체가 되는 것처럼 보이더만요. 뭐 이재명 후보 옆에 있는 7분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시는데 건진법사나 그런 분들이 선대위에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김건희 씨가 보면은 여러 녹취록의 내용을 봐도 내가 정권을 잡으면 뭐 내가 후보라서 이런 발언을 보면은 국민의힘은 지금 하수인이고 김건희 씨가 정말 후보 뒤에 있는 상황 실세 최순실 2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도대체 국민들한테 어떤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시면서 우리가 되면은 586 용태론보다 더 큰 변화를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지 그 구체안이 뭔지 도대체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국민의힘의 그 전통 보수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서 공통된 부분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사람으로 정권 교체를 하면은 세상이 바뀐다, 좋아진다라고 그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얘기를 해준 거죠. 최근에 이 녹취록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소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네. 녹취록 얘기 뭐 보셨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또 접하셨을 텐데 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뭐 구술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일단 윤석열 후보는 사과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국민의힘의 원팀 기조나 분위기가 뭐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최근 뭐 드러난 현상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일단 뭐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만나고 나서 오히려 상황이 좋아진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균열 뭐 이런 그렇습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일종의 이제 뭐 네. 구태로 이제 홍 의원을 표현을 하고 또 홍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맞받아치고 이러면서 사이가 더 멀어지고 그러면서 홍준표 의원이 엊그제 그 최진석 안철수 후보의 또 돕는 최 교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은 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의 사이가 오히려 더 멀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아직 그 최종 판단을 내리기는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후보가 저는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반드시 포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기본적인 거고 그냥 당연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등과 같이 하나가 된 것처럼 네. 윤석열 후보도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이 화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이건 뭐 유불리를 따지거나 나중에 여러 가지를 따질 게 아니고 그건 네.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기본이다 이거는. 예, 그런 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종로 공천이나 대구 중남구 공천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도 나오고 뭐 불협화음이 있긴 하지만 후보가 그런 부분들까지 다 끌어안고 네. 홍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화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도 어쨌든 네. 그 당의 후보로서의 리더십이거든요. 그렇죠. 예, 포용력이고. 그렇습니다. 그 네. 기본적인 그런 부분을 보여야 예를 들면 다른 당과의 협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중에라도 가능한 거지. 당 내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못하면서 뭐 다른 정치 세력과의 어떤 협치를 이야기한다는 것들도 좀 말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윤 후보가 조금 더 공을 들여서 홍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과 반드시 좀 그런 화합하는 모양을 네.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떠세요, 원희룡 대변인? 네. 그 지금 뭐 외부에서는 균열 아니냐, 뭐 원팀은 좀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거든요. 뭐 홍준표 의원이나 뭐 유승민 전 의원이 어디 가겠어요? 어디 안 갔습니다. 뭐 당내에 네. 있는 거고. 네.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와 함께 5군데의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이게 러닝메이트 개념입니다. 이 5군데에 특히 종로, 대구 이런 데는 네네.
이 후보의 정체성과 이 국민들에 대한 정권 교체에 대한 이제 같은 얼굴로 뛰는 러닝메이트 개념이기 때문에 네. 재보궐선거에 대한 공천 얘기를 이거 안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얘기는 당연히 나와야 될 문제인 네. 건데 그거를 가지고 어떤 이견이 있다?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견인 것이고 그것 때문에 원팀이 깨졌다라고 하는 지적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제 계속 그 국민의힘 선대위가 국민들로부터 계속 질타를 받아왔던 왜 이렇게 혼란을 겪느냐, 혼선을 겪느냐, 네. 메시지가 좀 일관된 게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지적은 그거는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 뭐 어디 가실 거 아니고 저희가 계속 두 분 사이가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인데 언제든지 전화가 가능한 사이니까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걸로 국민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노력을 잘 하겠습니다. 말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이제 민주당에서도 뭐 김건희 대표 뭐 녹취를 해가지고 홍준표 뭐 유승민 그리고 후보의 사이를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알려놓으려고 하는 이른바 무속 프레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의원님들 요새 만나면 그런 얘기해요. 대선판에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냥 후보 공격하라고 차라리 후보를 공격하라고. 그 배우자 공격해봐야 그 별 실익도 없는 것 같은데 차라리 우리 윤석열 후보를 공격해라 이겁니다. 뭐 별로 공격할 게 없으니까 무속 프레임이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프레임을 갖서 자꾸 씌우려고 드는데 별로 그렇게 국민들이 역시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셔서 이렇게 믿어주시지 않는 게 저희는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이 사안들 보고 계셨을 거고 언론을 통해서도 접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뭐 원팀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겨우 모셔와놓고 또 다시 나가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가 뭐 당을 장악은커녕 선대위 장악도 잘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내분이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뭐 남의 당 얘기이기 때문에 뭐 원팀을 하는 좋은 모습을 좀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셔야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치 뭐 민주당이 녹취를 해서 무속 프레임을 씌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녹취는 민주당도 모르고 있었고 그 당시에 어떤 기자분이 녹취를 해가지고 방송사에 준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도 많이 내놓지 않았습니다. 왜 민주당이 이런 큰 사안에 조용하냐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그렇게 배우자 뭐 비방이라든지 이런 네거티브로 선거가 혼탁해지지 않고 정책 선거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치 민주당이 한 것처럼 하는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시고요. 다만 우리가 후보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검증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김건희 씨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도 없고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이분이 비리 의혹에 걸려 있는데 그 비리 의혹이 남편의 그런 권력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후보 검증인 것이죠. 그래서 뭐 주가 조작도 그렇고 양평 땅의 그런 의혹, 그 장모의 그 양평 땅에 대해서 뭐 특혜 개발 의혹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좀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나. 윤석열 후보가 뭐 부산은행에 부산저축은행에 네. 대출 심사해주면서 거기만 대해서도 이제 그 검찰 수사에서 빼준 것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왜 우리가 충분히 더 해야 되는데 이거 민주당 보고 더 하라고 지금 자책을 꾸짖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게 뭐 처가하고 이제 부인에 대한 의혹 제기는 뭐 시종일관 계속 좀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좀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왜 자꾸 후보 본인에 대해서 차라리 공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증은 계속 하셔야죠. 그거는 검찰총장 시절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좀 해왔고 경선 과정을 통해서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게 후보 검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지금 하실 게 없으니까 자꾸 부인과 처가를 들고 나가는 거는 이제 국민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지금 후보 검증하는 데 있어서의 국민들이 지적하시는 이재명 후보의 검증에 대한 인격과 관련된 욕설 부분은 제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최지은 대변인 같은 경우에 그 욕설 한번 들어는 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일부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듣고 들으시고도 그 지지가 되거나 보호가 됩니까?
이제 제가 대선 후보로서의 조금 이따 다시 이른바 여쭤보겠습니다. 자격 검증이라는 게 가능하세요? 저는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게. 어떠세요? 네. 일단 예. 저희 후보가 욕설을 하신 건 잘못하신 거예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재명 후보도 잘하셨다고 사과를 말하고 했고요. 싶진 않고 후보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정말 잘못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설을 하신 것은 정말 잘못하신 일이라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형님이 어머니한테 과도한 욕을 하고 굉장히 집안에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런 발언을 하신 건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나는 아마 더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후보가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들어보면은 인간적으로는 정말 그때 상황이 이랬구나.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데 지금 후보 검증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욕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우리의 큰 이재명 후보가 정말 잘못하신 것을 인정을 하는데 후보 검증은 과거에 이분이 뭐 어떤 욕을 했냐 이게 아니라 지금 본인이 어떤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사람이냐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왜 검증을 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이미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뭐 120시간 동안도 일해야 된다든지 뭐 후쿠시마에서는 뭐 원자력이 나온 적이 없다든지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게 해라. 없는 사람들은 자유도 모른다. 이런 발언을 들으면서 이 후보의 철학은 도대체 무엇이고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그냥 읽는 것인지에 대해서 수많은 의구심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TV 토론 나와라. 거기서 우리 정책 토론하자. 네거티브도 하지 말고 정책 토론하자. 그랬더니 뭐 대장동만 하면 우리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바꾸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방송에서도 뭐 3프로 TV인가요? 그런 네. 유튜브에서도 두 후보의 발언을 하는 거 보면은 많이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특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하자 그랬더니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후보가 50조 하자. 그래서 우리가 좋다 받겠다 하자. 논의하자. 그러니까 또 안 나오세요. 이런 행보, 정책 행보에서 우리가 정말 윤 후보를 검증을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원이 이제 TV 토론에 대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보기로 하고요. 아무래도 뭐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지지율의 흐름, 표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소국장님 어떠세요? 최근에 사실 윤석열 후보에서 좀 이탈된 뭐 표심, 민심들이 이제 안철수 후보로 간 게 아니냐라는 어떤 숫자들, 뭐 이런 조사들 결과가 나오면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고무적이라는 반응들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다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올라오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좀 답보 상태 혹은 떨어지는 뭐 그런 모습들도 좀 보이고 있어서 좀 어떻게 좀 판세를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원래 더 크게 떨어질 걸 보셨어요? 예, 저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율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일종의 시소 관계다, 기란 관계다.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 내려가고 이런 관계로 봤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하게 지지율을 지금 회복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와 관련된 지지율 흐름도 보면은 물론 한 자릿수가 나온 지지율도 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생각보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나름 지금 맷집을 갖고 좀 버티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와 지금 단계에서는 딱 연동관계라고만 보기는 좀 어렵다. 그 일부 이재명 후보의 일부 갔던 이제 중도 지지율까지도 안철수 후보가 좀 붙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것과 연관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15%, 17%까지 간 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이게 그런데 지금은 좀 내려와서 10%대 초반에 묶여 있거나 한 자릿수 나오거나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로서는 3강 체제, 현재는 2강 1중 체제라고 봐야 될 텐데 3강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자신만의 컨텐츠, 자신만의 비전으로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한 방이 없다 이런 그것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의 이 후보들이 이 네거티브 공세에 지친 국민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뭔가 기대를 가지고 조금 가 있는데 여기에 머물 뿐이지 적극적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더 이게 확장이 되거나 어떤 표의 그 로얄티, 충성도가 더 강해지거나 이렇게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조금 더 가면
저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조금 더 내려갈 수가 있다. 더 내려갈 수가 있다. 라고 좀 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로서도 지금 뭔가 좀 승부수를 지금 던져야 될 그렇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떠세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그동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많이 가져왔다라는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네. 뭐 각자 최선을 다해서 그냥 가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고 국민의힘과 이제 윤석열 후보의 원칙은 딱 세 가지입니다. 지지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는 지켜 나가야 되겠다. 첫째, 우리는 쇼는 하지 않겠다. 둘째, 우리는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 셋째, 우리는 말 바꾸기는 하지 않겠다. 이 세 가지 원칙 끝까지 지킬 것이고 그 국민들이 그 세 가지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심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아무래도 아까 말씀을 주시기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좀 뭐 가져온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은 지금 그 두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 좀 다른 사람을 원한다라는 그 마음, 중도에 대한 마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정책 비전과 그 진정성이 더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안철수 후보로 갔던 표나 중도 표는 다시 이재명 후보로도 충분히 흡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이런 정말 저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정책 경쟁이고 정책 비전에 대한 시간인데 이렇게 네거티브에만 너무 일관적으로 우리가 양당이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큰 심려를 끼쳐드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반성이 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라도 정책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에 있는 모두가 좀 다 이렇게 힘을 합쳤으면 좋겠고, 거짓말, 말 바꾸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마치 그것도 뭐 민주당은 그렇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련된 통장 계좌 같은 경우에도 뭐 돈 번 게 없이 뭐 돈 잃고만 나왔다 그랬는데 돈을 번 것으로 지금 보이고 그런 계좌 공개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장모와 관련된 그런 장모가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처가 비리가 좀 더 투명하게 나와서 과연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주변 사람들 때문에 비리에 뭐 의혹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도 투명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정말 그런 우리 후보도 약점이 있다 이렇게 뭐 우시면서 뭐 내가 그때 황수에게 욕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오랫동안 성남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제 선출직으로 일을 하시면서 단 한 번도 본인 비리나 본인의 가족에 열릴된 비리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약 이행률은 항상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와 정책 경쟁,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사실 네거티브전, 비방전이 오갔다면 이제는 40여일 앞으로 나가온 대선에서 과연 양 후보들 혹은 또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들의 어떤 정책 경쟁이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종섭 전 국장, 원일이 대변인, 최지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